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정말 빠르게 대체하고 있잖아요. 덕분에 우리는 이제 일이 전부였던 시대를 지나서 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이걸 고민해야 하는 여가 사회로 들어가고 있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이 많은 시간을 다 뭐 하지? 하고요. 특히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활동, 바로 여행이나 관광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 관광이라는 개념을요, 그 뿌리부터 완전히 새롭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손대영 교수님의 칼럼, 그리고 이용근 교수님의 주역 해설 자료, 이 두 가지를 나침반 삼아서요, 우리가 떠나는 여행이 어떻게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나를 발견하고 또 성장시키는 그런 창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광이라고 하면 뭘 떠오르세요? 아마 멋진 풍경 보고 맛있는 음식 먹고 기념품 사고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관광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용근 교수의 주역 속의 관광의 어원이라는 글인데요. 핵심은 우리가 정말 흔하게 쓰는 관광이란 말이 사실은 고대 동양 철학의 정수인 주역에서 왔다는 겁니다. 아, 주역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심코 쓰던 단어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그런 여정이네요, 오늘. 바로 그렇죠. 주역이라고 하면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역의 64괴 중에 20번째 괴인 풍지관. 풍지관. 네. 위에는 바람, 풍, 그리고 아래에는 땅, 지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바람이 땅 위를 구석구석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훑어보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바람이 땅 위를 살핀다. 벌써부터 스케일이 좀 느껴지는데요. 이걸 따라가 보면 내 여행이 지금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진단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해온 단어들의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여가 그리고 관광이죠. 손대영 교수님의 지적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 단어들의 본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한 채 사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가나 레저라고 하면 솔직히 그냥 일하고 남는 시간, 노는 시간 이 정도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월요일을 버티게 해주는 주말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말 여가 한자 뜻도 남을 여에 결을 가니까요. 말 그대로 남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하지만 레저의 본래 어원을 따져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레저를 진정한 즐거움과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아, 남는 시간이 아니라 자료 시간이군요. 와, 뉘앙스가 확 다른데요? 남는 건 뭔가 좀 잉여의 느낌인데 자유는 제가 주체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 같은 느낌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서양인들한테 왜 일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한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레저는 일을 하기 위한 재충전 시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자 본질적인 부분인 셈이죠. 손 교수는 우리말 중에서는 오히려 여유가 이 의미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단순히 시간이 비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공간과 깊이가 있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네요. 여가는 없어도 그만이지만 여유가 없으면 삶이 팍팍해지니까요. 이런 관점의 차이가 관광이라는 단어에도 적용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투어리즘하고 동양의 관광, 이 두 단어 사이에도 그런 깊은 간극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딱 드네요. 아주 정확한 예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먼저 투어리즘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라틴어 토르누스에서 왔습니다. 토르누스요? 네, 돌다라는 뜻이죠. 대장간에서 쓰는 컴퍼스처럼 한 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빙 돈다. 와, 그거 정말 요즘 여행 방식이랑 똑같네요. 정해진 명소들을 따라서 쭉 둘러보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유럽 5개국 7일 패키지 투어 같은 거요. 도시의 유명한 스팟들을 버스 타고 돌면서 인증샷만 찍고 이동하고 그야말로 도는 여행이죠. 그렇죠. 정해진 코스를 순회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관광이라는 말은 그 유래부터 차원이 다릅니다. 약 2500년 전 동양의 고전 주역에 나오는 관국지광이라는 구절에서 나왔거든요. 관국지광이요? 네, 글자 그대로 풀면
나라의 빛을 본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빛을 본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네요. 근데 솔직히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옛날 선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빛을 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했을까요? 단순히 야경이 멋진 걸 본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물리적인 햇빛이나 조명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정신문화적인 빛, 그러니까 그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 아름다운 풍속, 그리고 지도자의 덕망과 같은 무형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손 교수의 칼럼에 따르면 이걸 제대로 보려면 선비 정도의 높은 안목과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단순히 눈으로 휙 둘러보는 투어리즘과는 그 깊이부터가 다른 개념인 거죠. 와,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여행의 99%는 사실 관광이 아니라 그냥 투어리즘이었네요. 그냥 겉모습만 빙 돌다 온 셈이니까요. 아, 왠지 좀 부끄러워지는데요. 손 교수가 인간의 본질을 동, 관, 변, 락, 연이라는 5글자로 표현한 게 떠올라요. 움직이고, 보고, 변화하고, 즐기고, 자연스러워지는 과정. 여기서 핵심이 바로 관, 즉 어떻게 보느냐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손 교수가 언급한 그 관의 철학적 뿌리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자료, 이용근 교수님의 주역 해설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관국지광이라는 말이 탄생한 바로 그곳, 주역의 64궤 중 20번째 궤인 풍지관 이어지죠. 풍지관, 바람풍의 땅지, 그리고 볼관이군요. 이름부터 뭔가 바람이 땅 위를 훑어보는 듯한 이미지가 그려지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궤의 형상이 바로 위에는 바람, 아래는 땅입니다. 바람이 땅 위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만물을 살피는 모습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기서 본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져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임금이 자신의 덕을 널리 베풀어서 백성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아래에서 위를 우러러보는 것. 즉 백성이 임금의 훌륭한 정치를 우러러보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 일방적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보여주고 우러러보는 상호작용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관은 단순한 시각작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관, 인생관이라고 할 때처럼 오랜 수양과 성찰을 통해 얻게 되는 내면의 관점이자 하나의 경지를 의미하는 거죠. 경지라. 그러니까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경지에서 세상을 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이용근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바로 이 풍지관 궤 안에 보는 것의 경지를 6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 6가지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동관, 세상을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단계입니다. 즉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동관이요? 말 그대로 아이처럼 보는 거군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여행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놀러 다니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아하, 그런 의미군요. 호기심은 많지만 깊이가 없고 근시안적이며 시야가 좁죠. 여행의 깊은 의미는 모른 채 그저 신기한 볼거리를 찾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수준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아, 이거 완전 제 얘기 같은데요. 휴양지 리조트에 놀러 가서 제 유일한 관심사가 수영장은 어디지? 저녁 뷔페 메뉴는 뭐지? 일 때가 딱 동관의 상태겠네요. 그 나라의 빛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저의 즉각적인 즐거움에만 집중하는 거죠. 아주 적절한 예입니다. 이용근 교수는 이걸 두고 소견머리가 없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나 소인에게는 허물이 될 수 없지만 세상을 이끌어야 할 군자라면 부끄러워해야 할 단계라는 거죠. 그럼 이건 혹시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명소 방문하는 거랑 좀 비슷하겠네요. 그 장소의 역사나 문화 같은 건 잘 모르고 그냥 나 여기 왔다감이라는 그 피상적인 경험에 막 머무는 거예요. 와,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장자의 말을 빌리면 여름만 살다 죽는 벌레는 겨울의 얼음에 대해 알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동관은 바로 그런 시간의 한계에 갇힌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단계인 거죠. 시간의 한계라 그럼 다음 단계는 또 다른 한계에 갇힌 관점이겠군요. 두 번째가 규관이네요. 문틈으로 세상을 훔쳐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엿볼 규자를 쓰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문틈이나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엿보는 단계입니다.
옛날에 안채에 머무는 아낙네가 문틈으로만 바깥 세상을 엿보는 것처럼 아주 좁고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상태를 말하죠. 아이의 시선이 시간의 한계였다면 이 규관은 공간의 한계에 갇힌 관점이에요. 식견이 짧은 사람이 바깥 세상을 어렴풋이 짐작만 하는 우물한 개구리의 시각이죠. 문틈으로 엿본다. 잠깐만요. 이거 혹시 요즘으로 치면 그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세상만 보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와,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만 계속 보여주니까 저도 모르게 보고 싶은 정보만 보게 되고 세상 전체를 보는 눈은 오히려 되게 좁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자신의 좁은 경험과 편협한 지식 안에서 세상을 멋대로 판단하는 상태입니다. 이건 정말 요즘 시대에 더 와닿는 말 같아요. 소셜미디어 피드만 들여다보면서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게 바로 디지털 규관 아닐까요?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스스로를 우물에 가두는 거죠. 정확합니다. 딱 디지털 우물 안개구리인 셈이죠. 알고리즘이 만들어준 작은 우물 안에서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세상에 나아가 뜻을 펼쳐야 할 사람에게는 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단계라고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단계 동관과 2단계 규관은 아직 진정한 성찰이 시작되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관이 시간의 한계, 두 번째 규관이 공간의 한계. 이 두 개의 좁은 시각을 거치고 나니까 드디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시선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진정한 의미의 관은 세 번째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관화생입니다. 나의 삶을 본다는 뜻이죠. 드디어 시선이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내면으로 향하는군요. 이건 정말 큰 전환점인데요. 네, 엄청난 도약입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피기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내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나의 능력과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냉정하게 성찰하면서 세상으로 더 나아갈 때인지 아니면 잠시 물러서서 더 수양해야 할 때인지를 결정합니다. 무작정 밖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관광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나잖아요. 직장을 그만뒀거나 큰 이별을 겪었을 때요. 그게 단순히 도피가 아니라 낯선 환경 속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나아갈지 물러설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면 그게 바로 관화생의 여행이겠네요.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 대한 성찰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관국지광, 드디어 나라의 빛을 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인 나를 보는 것을 거치지 않으면 4단계인 나라의 빛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나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보면 그저 1, 2단계인 어린아이의 시선이나 엿보는 시선에 머물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라는 기준점이 바로 서야 세상에 좋은 것을 제대로 보고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2단계에서는 다른 나라의 뛰어난 문화와 문명, 훌륭한 리더의 선정을 보면서 견문을 넓히고 그 속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광의 본질입니다. 이제 관광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5단계는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지던데요? 관천하, 천하를 보는 단계라고요? 네, 신하나 백성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천하를 책임지는 리더의 자리에서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는 건가요? 백성들의 삶, 그 자체를 봅니다.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는지, 삶이 평안한지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를 평가받는 높은 경지이죠. 3단계에서 나의 삶을 보았다면 5단계에서는 리더로서 백성들의 삶을 보는 겁니다. 시선이 나에서 우리로 확장되는 책임의 관점입니다. 마지막 6단계는 관기생, 그의 삶을 본다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모든 공적인 지위에서 물러난 후에 자기 자신, 즉 객관화된 나를 의미합니다. 모든 직책과 권력을 내려놓은 후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에게 기대하는 군자의 도리를 잃지 않기 위해 평생에 걸쳐 스스로를 살피고 경계하는 성인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뭐랄까 여행의 단계를 넘어서 인생의 완성 단계처럼 들리네요. 평생에 걸친 자기 수양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동관에서 시작해 규관을 거쳐 나를 보고 나라의 빛을 보고 더 나아가 천하를 살피고 마지막에는 평생 자신을 돌아보는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것이 주역이 말하는 봄의 여정입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동 중심 사회가 저물고 AI와 함께 여가 사회가 다가오는 지금 이 2500년 전의 지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여가 시간을 단순히 소비하며 때우는 것이 아니라 관광의 본래 의미처럼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의 빛을 보는 자기 창조의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행은 더 이상 단순한 휴식이나 유흥이 아닙니다. 주역의 풍지관 괴가 보여준 이 6단계의 로드맵처럼 우리의 관점과 경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많은 것을 대체하겠지만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하고 세상의 의미를 발견하며 자신의 경지를 높여가는 능력만큼은 결코 대체할 수 없겠네요. 오히려 늘어난 시간을 통해서 인간은 이런 활동에 더 집중하게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가오는 여가 시대에 인간이 자신만의 창조적인 삶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다음 여행을 계획할 때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그저 모든 것이 신기한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익숙한 소셜미디어라는 문틈으로만 세상을 엿보고 있는지, 아니면 잠시 멈춰서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세상의 진정한 빛을 볼 준비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이 말이 참 와닿네요. 그렇죠. 우리가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과 그 본질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오늘 탐구를 통해 관광의 진짜 의미가 나라의 빛을 본다, 즉 관국지광에서 왔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행을 떠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풍경뿐만 아니라 그곳에 담긴 보이지 않는 빛은 무엇일지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될 것 같아요. 여행이 훨씬 깊어지겠네요. 아주 좋은 마무리입니다. 그럼 그 생각의 연장선에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관광의 본래 의미가 한 나라의 빛, 즉 그곳의 문화와 덕을 살피는 것이라면 당신이 다음에 떠날 여행에서는 어떤 빛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더 나아가서 만약 누군가 당신의 삶이나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관광하러 온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빛을 보게 될까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의 도약이 될지도 모릅니다.